자, 25차시 우리 교과서 99에서 10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제목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이렇게 해서 주로 물과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복사의 형태로 전자기파 형태로 우리 지구에 도달하죠. 그래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중에서 99.985%를 차지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현상이 태양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은 기상 현상 그리고 해류, 이 해류가 바로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물의 증발도 태양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져 가지고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면 지표의 침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표의 침식도 그 에너지의 근원을 따져가 보면 이제 태양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식물의 성장 과정에서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양분이 합성되어서 식물이 성장할 수 있죠. 이 광합성 자체도 말 그대로 빛광자, 태양에서 오는 빛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 에너지를 이제 형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자연현상의 에너지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구압과 멘틀에 있는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한 에너지와 그다음 지구 생성 과정에서 생긴 열이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데요. 이게 에너지 규모로 보면 이제 0.013%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이것도 영향력은 이 정도 비율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그 외핵의 대류가 일어납니다. 외핵이 이제 유일한 액체라고 했었죠. 직권에서. 근데 외핵의 대류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지구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구자기장이 이제 태양을 비롯한 우주에서 오는 각종 유해한 방사선을 차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그 영향력이 적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 단원에 배우겠지만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대륙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적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크기 자체는 비율이 작긴 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은 조력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조력 에너지는 달이 지구에 미치는 중력에 의한 에너지인데요. 요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고요.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있습니다. 달이 있으면 요 달하고 지구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을 하죠. 근데 달하고 이 부분은 거리가 가깝고요. 그다음에 달하고 요 부분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요쪽을 잡아당기는 힘이 요쪽을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요쪽을 더 세게 잡아당겨지고 이쪽은 약하게 잡아당겨지니까 요 방향으로 늘어나는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요 지구 주변에 있는 요 바닷물이 약간 요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사이에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지날 때는 밀물이 되고 이 부분을 지날 때는 썰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수 간만의 차이, 밀물과 썰물에 의한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해양 지형의 침식과 퇴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죠. 여기 이제 갯벌 같은 것이 썰물일 때는 이제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형성되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 조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발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력 발전에도 이용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0.00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 크기로 비율을 따지면요. 하지만 영향력이 결코 이것도 그렇게 작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을 보면요. 대체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유체라고 하죠. 이제 흐를 수 있는 물질인 대기와 해수, 공기와 물이죠. 요거의 순환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이동하고요. 그 태풍에 의해서도 가끔씩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태풍은 이제 에너지와 물질을 같이 이동시키죠. 고위도로 저위도에 생겨서 고위도로 이동하여 비를 뿌리니까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수권에 해당하는 해수에서 열을 흡수해서 이제 기권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요. 그게 이제 방출되면서 이제 구름이 형성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역시 그 에너지와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냐? 이것도 이제 조금 설명을 해 보면요. 이게 결국에 계절이 생기는 이유하고 어찌 보면은 같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에는 덥죠. 그리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 이유가 태양의 고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보면 이제 여름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랜턴을 이렇게 약간 위에서 이렇게 비추는 형태가 여름이고요. 갑자기 왜 굵어졌죠? 여름이고 반면에 겨울에는 이렇게 비스듬히 비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랜턴을. 그러면 이렇게 비추게 되면 이제 랜턴의 빛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추게 되면 랜턴의 빛이 이렇게 넓게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달하는 총 에너지의 양은 똑같아요. 근데 이건 좁은 면적에 큰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는 거고, 이건 넓은 면적에 작은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도달해서 덥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겨울이죠. 이제 온도가 전체적으로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는 건요. 근데 이게 위도에 의해서도 차이가 생기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태양빛이 이렇게 온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수직으로 비춰지는데 이쪽 빛은 비스듬하게 비춰지죠. 그래서 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 내려지지만 여기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랜턴이 비스듬하게 비춰지듯이 태양의 고도가 낮아서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위도에 많은 에너지가 도달하기 때문에 지구의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의 흐름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향하는 그런 이제 에너지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지구는 대기도 충분히 있고요. 물도 충분히 많죠. 그래서 요 순환이 잘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요 고위도와 저위도 사이의 온도 차이가 다른 행성에 비해서는 그래 크지 않은 그런 행성입니다. 그래서 극지방에도 생명체가 살고 적도에도 생명체가 사는 그런 행성이죠. 자, 그 요거는 이제 각종 에너지의 형태를 교과서에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태양 에너지 가장 많이 차지하죠. 그리고 지구 내부에 있는 열에 인해서 지각의 이동, 그리고 마찰에 의한 열 이런 게 이제 지구 내부의 에너지고요. 조력 에너지는 조수간만의 차이, 밀물과 썰물로 달의 중력에 의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물은 우리가 이게 직수권, 기권 그리고 생물권, 직권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생물권 사이의 이동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 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권의 입장에서 보면 바다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유출이 되지만 비에 의해서 유입이 되고 또 강에 의해서 유입이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1년간 조사를 해보면 증발하는 양하고 강수하고 요 지표로부터 유입되는 양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권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 유입되는 바다에서 물의 증발 그리고 지표에서 물의 증발에 의해서 유입되는 양하고 바다와 지표의 강수에 의해서 뿌려지는 물의 양이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지권의 입장에서도 보면 강수에 의해서 유입되는 양하고요. 그다음에 물의 증발과 지표의 유출에 의해서 유출되는 양의 합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이 뭐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게 보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은 이러한 이제 그 유입되는 양과 유출되는 양의 보존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자료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요거는 1년간 이제 물의 이동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 숫자에다가 10의 3승 그 세제곱킬로미터를 곱한 게 1년간 이동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세 녀석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 바다와 그 다음에 육지 그리고 대기의 입장에서 유입되는 양과 유출되는 양의 합이 같다라는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A로 이제 표기되어 있는 육지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물의 양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바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입되는 양이 강수에 의해서 284만큼 유입이 됩니다. 유입되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유출되는 것은 유입되는 게 하나 더 있네요. 미안합니다. 요 강수에 의해서 284가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 지표 유출에 의해서 A만큼 유입이 됩니다. 이게 지표 유출에 의한 유입이고요. 그 다음에 방출되는 양은 증발되는 양 320만큼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A가 얼마가 나오죠? A가 36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육지의 측면에서 또 한번 볼까요? 이제 A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니까 바다의 입장에서 구해봐도 되고 육지의 입장에서 구해봐도 됩니다. 자, 육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유입되는 양이 강수에 의해서 96만큼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유출되는 것은 증발에 의해서 60이 증발이 되죠. 그리고 A만큼은 이제 바다 쪽으로 지표로 유출이 됩니다. 강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지하수가 되었다가 땅 속에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봐도 A는 3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이 같은 걸로 보아서 이제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지표로 유출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풍화와 침식 작용이 일어나서 육지의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대기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대기의 입장에서 보면 유입되는 양이 바다에서 증발되는 양이 320이고요. 그다음 육지에서 증발되는 양이 60입니다. 그래서 요 증발에 의해서 요만큼이 유입이 되고요. 그다음 유출되는 양은 강수에 의해서 유출이 되죠. 바다에 284만큼 강수에 의해서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육지에 96만큼 강수에 의해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이 두 개 더한 값이 이 두 개 더한 값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의 순환은 이제 물이 어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다의 입장에서 유입되는 총량과 유출되는 총량이 같고요. 육지는 또 육지대로 유입되는 총량과 유출되는 총량이 같고 또 대기는 대기대로 유입되는 총량과 유출되는 총량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는 이제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에 거쳐서 여러 군데 존재를 하고요. 이러한 권역들 사이에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어차피 계속 순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딱히 없는데요. 화석 연료의 연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화석 연료에는 이제 탄소가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 연소하는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 형태에서 연소 과정을 통해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일단 나오게 되고요.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한 게 이제 화력 발전이죠. 이걸로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게 화력 발전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이제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연소니까 산화 과정이죠. 그래서 산소가 붙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온실 효과가 심화되어서 기후 변화 문제 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는 활동에 의해서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되는 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형태로 탄소가 이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물권하고 기권 사이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이동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의 빛 에너지와 그냥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 즉 화학 에너지 형태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에서 이제 포도당 형태로 이제 탄소가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호흡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산소가 이제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탄소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기도 하죠. 이처럼 생물권과 기권 사이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를 매개로 해서 탄소가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명체가 죽어서 오랜 시간 동안 땅 속에서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변형이 된 것이 이제 화석 연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광합성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출발하여 이제 화석 연료까지 해서 결국에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탄소가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걸 또 이제 거꾸로 채취해가지고 화력 발전에 이용을 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직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수권과 기권 사이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콜라를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콜라 같은 경우에 시원할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들어서 탄산이온이 많아지고요. 김 빠진 콜라 같은 경우에는 탄산이 거의 안 들어있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따뜻한 콜라처럼 이 바닷물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김 빠진 콜라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용해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김 빠진 콜라가 되는 과정이 결국에 콜라에 있던 탄산이온이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이제 콜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 빠진 콜라를 떠올리면 이제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 용해도가 감소해서 콜라에 김이 빠지듯이 탄사이온에서 기권의 이산화탄소로 탄소가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꾸로 이제 시원한 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도 적어 볼까요?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 용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서 또 탄산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권과 수권 사이에서도 탄소가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수권에 있는 이 탄산이온은 이대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칼슘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이런 칼슘이온은 뭐 동물이 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중 생명체의 뼈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길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칼슘이온과 탄사이온이 반응해서 해저 탄산염으로 퇴적되게 되고요. 이 해저 탄산염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석회암이 됩니다. 요 석회암이 우리 지구상에서 이제 탄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탄소가 존재하는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석회암이 또 화산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석회암 속에 있던 탄소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탄소는 수권에서 지권으로, 그리고 지권에서 기권으로, 또 기권에서 수권으로, 그리고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그리고 지권에서 기권으로, 이런 식으로 지구 내부에서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요거를 좀 더 정리해 보면요, 기권에서는 주로 탄소가 존재하는 형태가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수권에서는 주로 콜라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칼슘이온과 반응해서 이제 해저 탄산염이 퇴적해서 오랜 시간 흐른 후 바뀐 게 지권에 있는 석회암 형태고요. 지구상에 있는 탄소는 가장 많은 비율로 지권의 석회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땅 속에서 변하면 이제 화석 연료가 되기도 하죠. 이건 또 따로 필기해 놓을까요? 석회암은 이제 가장 많다. 이 탄소가 있는 형태로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권에서는 유기화합물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탄소 자체가 이제 생물을 이루는 이제 기본 단위체 같은 것에 쓰이는 단백질도 탄소화합물이고, 그다음에 유콜레오타이드도 탄소화합물이죠. 이런처럼 이제 유기화합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식물이 강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포도당이라든지 골격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유기화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탄소의 순환 같은 경우,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 쪽에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소가 이제 여러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석회암이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